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도망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있었을 때 한 6개월 전 스토킹을 당했었어요. 스토킹 당해서 힘들었으니까 한국에 온 것도 있어요. 저한테 스토킹을 했던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신적인 장애네요. 이 장애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인구 중에 최대 6%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이 장애가 너무 심해지면 살인자가 되거나 스토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장애는 어떤 장애냐면 엄청난 나르시스트예요.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자존심을 유지하기에 바빠요. 이게 겉으로는 엄청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 나는 누구누구랑 아는 사이인데? 라든가 사소한 거를 엄청 자랑하거나 강한 사람한테 매달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도 있고 속은 엄청 자존심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소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예전에 친했을 때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술 사지만 너 술 취하면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나를 만만하게 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걸로 자존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 경우에 자주 했던 게 그 사람은 스트리머였거든요.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 라이브 방송하면 시청자들 놀릴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자기 어떤 팬에 전화를 해요. 그 칭찬을 들으려고 또 여기저기 전화할 때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사람 경우에는 FBI에 있던 조 나바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는 위험한 퍼스널리티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언급도 했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을 때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한 패턴이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하는 설이에요. 이거는 어머니가 과간섭인 경우에는 자식이 자아가 발달되지 못하고 이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물론 꼭 이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저랑 스토커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스토커는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고 저도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라이브 방송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는 친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저를 좋아하게 되고 저는 또 관심이 없다. 나는 두바이에서 석유만 사귈 거다.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또 번지고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또 진하게 지냈죠. 그 사람이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명품을 계속 사요. 부모님 카드로. 근데 부모님이 생활을 못하게 돼서는 엄청 힘들어해요. 제가 그런 거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지랖 덜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됐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이 제 친구들을 고소한다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다 저를 지키려고 많이 해줬어요. 저는 전신적으로 힘들어서 한국에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경찰에도 상담했어요. 스토커가 저보고 라이브 방송 중에 제 본명 주소를 말해버리고 제 친구들을 협박하고 어떨 때는 저한테 시오리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걔를 죽인다든가 살인 예고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안 했지만 그 생방송 증거가 있잖아요. 경찰에 제출하고 상담했어. 저한테 스토커를 하는 사람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찰이 하는 말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경찰이 또 강제로 입원시킨다든가 병원에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 당장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한다든가 칼을 들고 아니면 지금 당장 칼 들고 누군가를 죽인다든가 뭐 이럴 때 신고를 하면 경찰이 구속하고 병원에 보낸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대요. 그때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살인 예고했다? 협박했다? 이 정도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해도 그 사람은 돈도 없고 목수를 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를.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병원이나 감옥에 오래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뭔가 사소한 걸로 신고해서 그 사람이 교도소 갔다고 쳐요. 감옥에서 그 스토커가 저 정신병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못 버텨요, 힘들어요 하면 그 사람은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자의 인권 이런 거를 존중하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본인 도움이 없이 가족 도움만으로 정신병원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이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금방 나와요. 몇 개월도 안 되나?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본인 허락 없이 가족 도움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오래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돼서 요즘은 본인 도움이가 없으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죠. 연락 안 하고 엮이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저를 거속하려고 한다든가 감정에 맡기고 제 주소를 알아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좀 힘들었죠.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주택으로 살고 또 주소를 옮길 수도 없었죠. 근데 이 장애가 되게 불쌍하다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이 장애는 고독한 장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50대, 60대 되면 젊을 때 외모는 없어지고 늙어가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50대쯤이 되면 주변에 사람들도 안 남아요, 그 성격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우울증 걸리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고독하게 죽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는 사람 대처법인데 전문가들 하는 얘기예요. 일단 엮이려고 하지 말고 화내게 만들지 말고 도망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냅두면 본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은 고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업자득으로 혼자 망해간다. 그렇게 들었어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간다는 그 문제가 있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나르시스트니까 야 너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특징을 봐봐 해서 보여줘도 이거 내 얘기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스스로 병원에 가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은가 봐요. 저한테 집착했던 스토커 경우도 처음에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근데 다른 전신과 의사들이 조현병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 아닌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가, 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저 사람은 자신감이 많으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직접 보고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저처럼 약간 오지랖이 많거나, 저였으면 그 사람 상황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 더 하나는 사이코패스라든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를 이용하려고 다가온다든가 이런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진짜 똑같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같은데?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정신장애인 게 이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다 똑같고 하는 말들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대처법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장애는 나이 먹을수록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이 장애는 이런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